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 6월. 네, 언중 6월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방 뵀는데 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거 그러니까 더블 뛰면 좋으신가요? 따블 뛰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JB와 이제 오래오래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저렇게 영혼 없는 이야기지만 좀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또 영혼 없는 얘기라는 것도 인정을 하네.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좀 이 논란이 많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TBS와 서울시의 이 문제입니다. 예산 삭감한 거?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가 원래 이제 올해 받았던 그 TBS 출연금이 375억 원인데 네. 내년 지금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출연금이 252억 원이니까 123억 원, 그러니까 3분의 1의 이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이강택 TBS 대표는 이렇게 되면 직원 월급을 주기도 어렵다. 편성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나운서들이 음악 트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찾아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TBS가 한 390명 규모 정도의 회사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거를 감안하면 인건비랑 해서 경직성 예산,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정 넣거나 비용. 뺄 수 없는 고정 비용으로 한 30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삭감이 사실은 자체 제작비를 거의 대부분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좀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그 TBS에 그러니까 주는 네. 돈도 일단 그 항목이 정해져서 인건비는 얼마, 또 뭐 다른 그 뭐 운영 경비는 얼마, 그다음에 제작비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작비에서 깎은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인건비를 돌려서 제작비로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TBS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서 방송을 하다가 뭐 PD나 이런 제작진분들 출연하시죠? 네, 출연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진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흉흉한 상황인데 예. 지금 아까 이강택 대표의 그 말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제작이라는 거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음악 트는 것밖에는 진짜 못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TBS TV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제 외부 프로그램들을 사와서 이제 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수준이 된다.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작진들은 특히 이제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는 뭐 그 충격요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논리는 뭐예요? 자, 서울시의 충격요법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TBS가 미디어 재단으로서 온전히 독립을 하려면 우리한테서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한테서 지원을 받는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독립을 하려면 서울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상업 광고를 통해서 자생을 해야 되는데 이 상업 광고의 허용 여부를 쥐고 있는 방통위가 그동안 이제 서울시의 출연금을 이유로 해서 이거를 허용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줄이면 방통위에서도 상업 광고를 허용해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출연금을 차츰차츰 조금씩 삭감을 해나가는 식으로 하면 방통위가 이 상업 광고를 허용해줄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강력하게 한 방 매기는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행정감사에서 그러니까 했습니다. TBS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방통위에 충격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논리에 TBS를 따르면? 때려서 방통위가 충격을 받도록 하는. 네. 아니 이건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BS의 방송을 뭐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통위를 압박을 해서 어떤 미래의 플랜을 받아낸 다음에 출연금을 줄여는 게 정상적인 순서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원래 순서죠. 그 저가 그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지난 10월 7일에 서울시가 이제 TBS 측으로부터 경영 혁신 보고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차츰차츰 출연금을 줄여나가면서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건지 이제 이걸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게 재정 다각화를 하려는 노력이 이제 부족해 보였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민소통기획관, 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시민소통과장 그리고 방송지원팀장이 셋이 모여서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자라는 결정을 했다는 건데 이 자리에는 TBS 당사자들의 참석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방통위와 별도의 소통을 했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당사자 참석은 없이.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종업종 종사자로서 이지선 기자의 한번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거는 생각해요? 사실 방송 말살 정책이죠. 오, 말살. 그럼요.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 등등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끌고 있고요. 근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아예 편성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교통방송이라는 제호에 맞는 교통만 전달하고 음악만 틀어라. 이거는 그냥 기존의 방송을 다 말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언론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TBS가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대부분 되다 보니까 다른 방송사들에 비하면 상업적인 성격이 덜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편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외된 그 사회 계층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상업 광고를 위주로 해야 되는 방송사에서는 시도를 잘 못하는 것들인데 이를테면 원래는 이제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기대를 했었던 상당 부분을 이제 TBS가 나름대로는 채워왔다는 게 이제 시민단체들의 평가거든요. 자, 만약에 서울시에서 방통위 압박을 하고 상업 광고를 도입을 한 다음에 이 지원금을 줄였다, 출연금을 줄였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럼 상업 광고에 의존해야 되면은 기존에 해왔던 소외계층을 주목하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던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상업 광고 도입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지원금만 출연금만 지금 거의 33% 줄이는 거잖아요. 375억 네. 원에서 252억 3분의 1을 원이면 줄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월급만 주고 아무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만들지 마라. 못하게, 그러니까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표면적인 논리 말고 실제적인 현실을 갖고 이야기를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상업 광고 허용 여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만약에 방통위가 상업 광고를 허용한다고 치면 다른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급변하면서 방송 광고의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너무 커졌죠. 쪼그라들고 있는. 그러니까 방송 산업은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인터넷 방송까지 포함해서. 바로 그거죠. 네. 방송 산업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방송 광고가 분산이 되죠. 네. 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더 다각화된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돈을 써야 될 플랫폼이 많아지면 그렇죠. 결국 다른 액수가 줄어들 플랫폼은 수밖에 나한테 올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아니 있죠. 그게 지금 아니 뭐 까놓고 해서 현실의 작동 원리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2019년에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할 때도 이 FM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만 상업 광고를 허용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TBS TV에 대해서는 상업 광고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FM만 허용을 안 했느냐를 속내를 따져보면 지금 JB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당시에 나머지 6개 FM 방송사들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제 별도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을 정도여가지고 그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 짚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서울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서울시는 지금 시민이 전혀 안중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광태 사장의 말을 빌리면 아나운서들이고 음악만 틀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서울 시민들은 그런 방송만 듣는 걸 감수하라라는 얘기잖아요. 서울시 입장은 그렇죠. 이런 접근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서울 시민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해야 되는 게 서울시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복리 중에는 이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양하고 재밌는 방송을 접할 기회. 근데 안중에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접근법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짚고 싶은 게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서울시의회의 대부분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삭감안이
실제로 예산 안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세게 지른 다음에 행정국감 끝나고 예산 편성 논의할 때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약간 복구시켜주는 거를 아예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짚을 네. 게 있는데 또 하나 가장 그 문제가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뭐 아니 그냥 까놓고 지금 타겟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세상에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불똥이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다 뛰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요즘 학교에서도 없어졌던 옛날에 아무개가 어떤 학생이니까 했는데 니네 연대 책임져야 되니까 전부 다 머리 박아. 단체 기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이것처럼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어떤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특정 언론인 혹은 특정 프로그램을 탄압한다는 오명은 쓰고 덮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뻔히 보여.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네. 뭐 서울시 예산 네. 뭐 아끼고 뭐 이런 걸 명분으로 삼아서 속으로는 특정 프로그램을 못 만들게 하고 싶었던 걸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 나왔을 때 TBS 관련 공약이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공약을 하진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그 당시 뭐 국민의힘 쪽에서야 계속 뭐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음. 목소리가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의 직접 공약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물론 보궐이긴 하지만 이런 걸 추진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의 어떤 압박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저의 추측도 좀 얹어 봅니다. 그 이번 사안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비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뉴스공장을 타겟으로 한 거다라는 게 1차적인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서울시장이 그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도록 됐죠. 일단 편성에 개입을 하면 이제 방송법 위반이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인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지금 구조적으로 이 TBS 이사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놓고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 삭감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유효적절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 결국 이 방법을 동원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JB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제작진 혹은 나머지 다른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뉴스공장의 어떤 편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은 특정 그러니까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네. 어떤 정파적 시각에서 방송을 평가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찌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 거기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시장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뭐 저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어떤 뭐 인터뷰나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세계관과 정치적 어떤 정견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 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찌 본다면 인간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를 그런데 그것이 그 힘을 동원을 해서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서 일방적으로 특정 결론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문제가 있는 네. 거죠. 어찌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의 어떤 그 자율적 판단과 자율적 작동 기제에 맡기는 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줄을 쥐고 있다고 이건 돈줄이 사실 뭐 목숨줄이거든요. 이거 월급과 다 벌이와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휘두르면서 수많은 진행자와 스태프들을 자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납득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헬마소가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멈췄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의회로 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 이제 증액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저는 이제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게 10년 전에 이제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한창 이제 각을 서울시 의회하고 세우던 시절하고 뭐랄까요 종목만 좀 달리해서 결국 이제 정치적인 대립각을 자기를 위해서 이제 동원하는 기제는 좀 비슷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어떤 사건을 들어서 시의회와 각을 세우면서 자기 진영에 이제 자기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카드다.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포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첫째는 서울시의회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한다면 민주당 주도의 증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주도의 증액이 되어버리면서 어떤 김어준의 뉴스 공작에 대한 편파성과 민주당 의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치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편파성을 정파성으로 뭔가 가져가면서 봐라.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제작비 관련해서 거의 다 깎다시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그럼 액수로 민주당이 과연 증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남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액 싸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증액을 하긴 할 텐데 그게 10억, 20억, 30억이라도 만약에 증액하는 부분들을 깎아낸다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TBS에는 압박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여기는 또 깔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해버리면 서울시가 잡았던 그 제작비 예산보다 몇 배의 증액이 되는 겁니까? 상징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증액을 하려고 한다. 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논법. 그렇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냐. MBC가 되게 힘든 시절을 겪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MBC의 그 프로그램과 진행자 말살 정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놓고 했어요. 아, 이 진행자는 잘라야 돼. 맞아요. 이 프로그램은 폐지돼야지 좀 대놓고 했죠. 나중에는 제가 기억에는 그때 네. 당시에도 MBC 라디오의 특정 진행자의 이 출연료를 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이렇게 언론 네. 플레이를 했던 게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너무 그게 대놓고 언론 탄압이고 특정 진행자 블랙리스트처럼 보이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을 그럼 예산을 깎는 거죠. 제작비를 깎는 방식을 MBC사 내에서도 벌어졌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고사 작전이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그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 지금 이제 예산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비컨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던 그 따릉이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신규로 사들이는 자전거만 이제 예산에서 빼는 그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사시키는 방식을 취하듯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격을 조금씩 입혀서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미디어 전략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거는 타격을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은 서울시 의회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뭐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잔명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증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아마 본 게임은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대선 앞두고 이렇게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TBS 방송을 건드리면서 이걸 또 이슈화하는 거, 정쟁화시키는 것도 또 보수 결집의 효과를 노린 걸 수도 있을까요? 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국힘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그러니까 진행 과정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조선일보가 사설을 하나 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유엔 기후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해 가지고 2030년까지는 40% 줄이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걸 두고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온실가스 40% 감축. 문 체면값으로 기업 국민의 엄청난 부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목에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값이다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실제 내용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종전 계획을 뚜렷이 강화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한국이 부각될 정도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한국의 목표 상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으로 문 대통령 개인은 체면을 세우게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 개인의 체면과 배출가스 감축 목표가 마치 연동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이 목표를 상향한 것처럼 적어놓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톤의 높낮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보수 언론들이나 경제지들도 역시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산업계 걱정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높여놓으면 우리 산업계나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이 이념에 갇힌 탈탄소 결국 자충수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저탄소 정책이 이념적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나쁜 언론들입니다. 나쁜 이거 언론. 이렇게 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업을 죽이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체면 살리려고 기업을 죽이게 하고 있다,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논리들을 지금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반대거든요. 제가 경제부에서 산업부 담당을 하던 시절에도 이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 제 전문 분야인데 저 전문가세요. 어.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고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 정반대 상황의 얘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 RE10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RE100.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는 100% 탄소 배출 안 하는 기업이 될 거야. 우리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을 운영할 거야. 이걸 선언한 기업들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나이키 할 것 없이 정말 아마존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리니어블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쓴 것뿐만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부품만 쓰겠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쓰는 기업하고만 우리는 계약을 맺겠다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 기업들과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들의 부품을 댈 수가 없고요. 그 기업들이 하청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기업과 거래 계약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은 이걸 왜 못하느냐?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생산된 전기는 재생 석탄 가능한 발전.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너무 극히 일부예요. 원자력과 석탄으로 하고 있죠. 물론 뭐 가스도 하고 있죠. 천연가스도 하고 있지만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기업들이 쓰기에는 모자라요. 그럼 우리 기업들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운영하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RE100 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른 장치로 국가 간에도 이제 이런 장벽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EU 같은 경우는 CBA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비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만약에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그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도에 따르면 약 한 1.6% 정도의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 기준이 계속 강화가 돼 나가면 돼 나갈수록 점점 네. 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탄소 국경세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건 앞으로 도입될 거고 사실 지금도 탄소 배출권 제도가 진행이 있죠. 되고 있어요. 네.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 대금이 6,200억 원이에요. 자, 현대제철은요. 1,500억 원을 탄소 배출권 사는 데 썼어요. 이거는 영업이익의 2배 가까운 금액이에요. 뭐 화학기업 휴캠스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370억 원을.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번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분의 1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확 다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돈을 오히려 벌 수도 있는 건 거죠. 탄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노표를 상향 잡아서 기업을 부담을 준다? 기업을 준 건 사실은 MB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이 2013년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감축을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도에 정점 찍고 막 감축을 시작했어요. 결국 2010년대에는 다 감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할 거 없이 감축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 7기 추가 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 이거를 삼성물산, SK 이런 대기업들한테 선물처럼 나눠줬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3년도에 이 7기 석탄 화력 발전소 취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완전히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건설 중이에요. 아직도 건설 중이라는 거는 건설 다 되고 나면 이거를 수십 년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원전급의 초대형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정말 초대한 거의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전급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만큼 목표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석탄 화력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거를 현 정권의 책임으로 본다? 아, 코미디죠. 그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이전 보도들을 이제 살펴보면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거를 최대한 좀 미루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난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약을 진행하고 이럴 때도 원래 목표를 선진국 목표에 비하면 너무 낮게 잡았다고 해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이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비판을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계속 받아온 결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박의 결과로 할 수 없이 내놓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두고 국제 회의 가가지고 다른 이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체면이 안 서니까 이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제 이런 식의 논조를 잡는 거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실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거,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방향이라 저는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는 정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자, 우리 기업이 잘 나가려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무조건 함께 가야 하는 운명과 같은, 운명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리백 같은 탄소를 쓰지 않는다,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로 생산한 에너지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이 많은 거죠. 네. 그 차라리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나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게 수소 경제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자금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기사들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차라리 그 방향으로 논조를 잡는 거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의 개인 문제로 몰아가는 거는 적절한 해법도 아닐 뿐더러 이제 사실관계를 오해하게 만든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용님이 댓글 달아주시기로 프로다, 설명 잘한다. 이재성 기자. 기호로님은 탄소 박사 이지선. 아이고. 학위 언제 따셨어요? 예. 그냥 한 큐 정리해버려 했으니까 더 붙일 말이 없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편하게 얹어갑니다. 정말 나쁜 언론들이다. 네. 갑자기 국민의힘의 TV 토론이 생각이네. 수소를 어디서 뽑아 만드느냐라는. 아. 갑자기 왜 자꾸 난 그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H2O 수준이어가지고. 저도 몰랐군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아는 척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구나. 알아야 면장도 해먹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지선 기사를 저희가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박사님? 아, 네. 아주 민망하게.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언론들의 건강 걱정인데 시민들의 건강 걱정이 아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건강 걱정입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이제 엊그제 낸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와저리 말랐노. 해임사 찾은 이재용 부회장이 들은 말이라는 제목이고요. 저게 제목이에요? 네. 아이고 와저리 말랐노.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척해진 모습을 누리꾼들이 이제 걱정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 예. 이 부회장하고 이제 그의 어머니 그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이 얼마 전에 이제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마찬가지로 해인사를 찾았던 한 관광객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일정이 공개됐다. 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 관광객이 전한 감상평을 옮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TV에서만 보던 재벌 총수를 서울도 아니고 경남 산골짜기에서 보다니 나도 모르게 헐이라고 내뱉고 말았다. 그렇게 덧붙이면서 글쓴이는 내 뒤를 지나가던 부부 한 팀이 저기 이재용 맞죠? 아이고 왜 저리 말랐노? 라고 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수척해 보였다라는 걸 물론 이제 SNS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는 방식이긴 했지만 우리 언론들이 여기까지 걱정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실제로 네이버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이 기사가 의도했던 바를 충실히 반영하는 이 댓글 보시면 이제 맴이 짠하다 혹은 마른 건 다 문재인 덕분이다
몸 관리 잘하세요. 부회장님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 댓글들이 이제 달려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 사찰 방문이 알려지게 된 게 우연히 SNS에 올라온 한 관광객의 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그 시점에 이 기사가 올라오던 시점에 키워드 검색만 해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 페이지에 저렇게 제가 지금 캡처를 해봤는데 한 페이지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수십 개의 기사들이 저게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쏟아져 나왔어요.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모든 기자들이 저렇게 동시에 기사를 쏟아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 모친도 저만 보면 왜 이렇게 말랐냐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주 똥 빼나고 미치겠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너그러우시네요. 저희는 저 뭐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볼 때마다 찌니?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러세요. 네. 너는 살 언제 뺄 거니? 그러니까요. 욕 먹어요 그런 얘기하면 지금. 왜 막론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진실되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얼굴 살이 없는 편이라 좀 모르시는데 좀 지금 저 스튜디오 밖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손 들고 우우하고 지금 엄지 손가락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다들 화내고 있어요. 지금. 진실을 얘기해야지 진실. 똥 빼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너무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대놓고 저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야. 왜냐면 이렇게 우연히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기사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 보면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골라와 봤는데 통도사나 해인사를 들렀을 때 저렇게 사진을 일단 너무 잘 찍었고 저 우연히 찍을 수가 없는 사진들이고 관광객 앵글이 아닌데요. 작품 사진이 저것도 너무 잘 찍었어요. 사진 너무 잘 찍었고 아니, 요즘 휴대폰 카메라 성능 좋아.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구도를 잡은 솜씨나 이런 게 그러니까 홍나희 여사와 예.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을 해서 저 안에 들어갔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전에 다 우르르 들어가서 찍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는 떠나서 저 그 모자가 방문한 게 뉴스 가치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재벌 비밀리에 총수, 방문한 게 다른 재벌 총수도 아니고 삼성이면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언론에 그래요? 관심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수척해진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이게 이제 거는 제가 이 기사의 그 양상을 좀 관찰해봤는데 처음에 나온 기사들은 수척해진 모습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좀 새로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초점이 약간 옮겨갔습니다. 합천 해인사에다가 홍라희 전 관장이 그 이제 대장경의 일부를 경전의 일부를 디지털화해가지고 이 이북처럼 볼 수 있게 만든 그걸 이제 기증했다는 기사. 그 내용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는 수척해진 이재용 부회장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게 너무 좀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사의 초점을 바꾼 기사들이 어제부터 또 새로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뭐 보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내용.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차라리 그거는 뭔가 이제 정보값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홍보팀에서 초반에는 이제 감성 터치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역풍이 부니까 약간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돈이 없어서 뭔가 배를 골아서 저렇게 됐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의도한 거는 우리 부회장님이 이제 감옥 가셔가지고 혹시 탄수화물 끊으셨나? 저탄고지 키토 요즘 유행이라는.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의미를 좀 이게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보통 일반 모두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살이 쪄서 와요. 그래요? 왜냐면 삼시세끼 다 먹죠. 규칙적인 생활하죠. 대부분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이제 학생운동 하실 때 좀 경험을 해보신. 무슨 얘기 제가 얼마나 저는 안 갔다 왔어요. MB가 주변에 수두룩했죠 갔다 온 분들이. MB가 구속됐을 때요. MB가 그 머무는 층에 헬스장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도 당연히 독방을 썼을 것이고 뭐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밥이 입에 안 맞았을 수는 있겠다. 또 이제 중간에 수술도 한번 하고 이랬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 걸 텐데. 충수염. 네네. K크라운님께서 역시 삼성 홍보팀 전략 괜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뭐 삼성 홍보팀을 떠나서 도대체 수척해졌다는 게 무슨 보도 가치를 갖는지를 잘 그러게요. 몰라가지고 그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혹시 이런 같은 맥락인가요?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뭐 그러니까 국내외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떤 집중 조명을 받았거든요. 건강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건강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거 대역 아니냐? 심지어 뭐 그건 중요하죠. 정말. 동생이 뭐 오빠를 죽이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했다는 미국의 뭐 희한한 보도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떤 건강 상태와 최고 지도자가 어떤 그 뭐 거기 어떤 뭐 행정을 챙기는 여지에 따라서 남북 관계라는 게 많이 달라지니까. 뭐 동북아 우리 안보 정세가 상황은, 완전히 예.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혹시 그럼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삼성의 경영이 달라지고 최고 삼성의 지도자. 경영이 달라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혹시 그런 구절이 있나요? 그런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감성 터치로 접근하는 예, 그런 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척해진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빠지긴 빠졌죠. 네, 네. 네, 전 그거는 뭐 사진과 비교해 보면 빠지긴 빠졌어요. 일단 비결을 물어보고 싶네요. 똥 때문에 똥 빼는 거. 저는 이제 우리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이야 뭐 이제 안보 문제랑 직결이 되니까 그렇다 치는데 남의 이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덜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뭐 이재용 부회장은 뭐 공항 패션 하면 저게 무슨 브랜드에 오시고 뭐가 뭐고 이런 것도 막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저는 그분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옷 보면 저기 어느 브랜드 이거 어떻게 맞춰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난 그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딱 보면 저거 어느 사 제품인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죠? 저도 로고가 크게 박혀 있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저는 제 옷 브랜드도 잘 몰라요. 그때 뭐 백신 저기 티 입고 왔잖아요. 그거. 백신 티. 그거는 제가 이제 꼭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입고 싶어서 산 거니까. 뭐 그걸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럼 저런 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기사만 또 열심히 쓰는 기자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 잘 쓰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래요? 해당 브랜드에서도 이거를 뭐 홍보를 하나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공항 패션이라는 게 결국 이제 매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얘기도 나중에 한번 언중중에서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고요. 예, 패션 전문 기자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언중욕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그다음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